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스포츠 사회학 8번째 시간이죠. 스포츠와 일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화이팅! 네, 첫 번째입니다. 스포츠 일탈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념은 무엇이냐? 스포츠 사회적 규범, 규칙, 윤리 등 스포츠 사회학적 요소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탈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한 사람이 양분된 역할 사이에서 갈등할 때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가치 기준이 다른 차이에서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 그리고 원칙과 편법 차이에서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 그리고 보상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원인들이 있다. 그리고 감독과 선수 간 시각 차이에서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스포츠 일탈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절대론적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절대적인 기준이 명확히 구분된 일탈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상대론적 특성이 있어요. 다양한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일탈을 이야기하고요. 과소동조 특성이 또 있습니다. 규칙과 규범을 잘 모르거나 설사 알지만 그냥 무시하는 일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칙과 규범을 맹신하며 따르는 자신의 팀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일어나는 일탈. 이것은 과잉동조 특성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소동조와 과잉동조의 차이를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과잉동조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의 마스크 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신의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과잉동조하게 되는 상황을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코클리 학자가 주장한 일탈적 과잉동조 유발 스포츠 윤리 규범 형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몰입 규범이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 중 스포츠를 상위에 두고 경기 및 팀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인내 규범이 있습니다. 경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경기의 하나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위험과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도전 규범이 있어요. 도전 규범은 목표를 과도하게 강조해서 성공한다는 의무감으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구분짓기 규범은 바로 경쟁을 통한 기록 갱신을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 다른 선수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승리를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바로 이 네 가지를 코클리가 이야기한 과잉동조 유발 스포츠 윤리 규범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일탈의 특성과 예시를 살펴보면 상대론적 접근에 따르면 스포츠 일탈이 용인되는 범위는 사회적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성이 된다라고 하고요. 과잉동조는 과훈련, 부상, 투혼 등 거부감 없이 무비판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스포츠 일탈의 특성의 예시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코클리의 일탈적 과잉동조 유형과 특징의 예시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분짓기 규범은 다른 선수와 구별되기 위해서 탁월성을 추구한다. 자, 인내 규범은 위험을 받들이고 고통을 통해서 경기에 참여해야 한다. 자, 몰입 규범은 자기 어떤 경기에 헌신하며 이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 규범은 스포츠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극복하고 역경을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이런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이론은 되게 많이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자, 머튼의 아노미 이론인데요. 자, 아노미 이론은 무엇이냐? 바로 사회 구성원의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겪는 갈등 현상을 우리는 아노미 현상, 아노미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그러면 도피주의를 먼저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허용된 모든 순환을 거부하는 행동. 그래서 예를 들면 스스로 실력의 한계를 느끼고 운동부에서 스스로 탈퇴하는 것을 도피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반란주의가 있어요. 반역주의라고도 하는데 사회 변화와 새로운 목표를 주장하는 행동.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학력제를 도입한 이런 것들이 바로 반란주의가 될 수 있겠죠. 자, 동조주의는 사회적 제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행동. 그래서 선수가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경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동조주의라고 합니다.
다음은 의례주의가 있어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참여에 의미를 두는 행동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승리에 대한 집념보다는 규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그런 의례주의를 얘기 드렸고요. 다음은 혁신주의가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는 행동. 그래서 예전에 벤 존슨이라는 그 올림픽에서 불법 약물 복용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결국엔 박탈된 그런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겠어요. 22년에 기출됐던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도피주의는 스포츠에 내재된 비인간성, 승리지상주의, 상업주의, 학업 결손 등의 염증을 느껴서 스포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의례주의, 승패에 참가하지 않고 참가에 의의를 두는 것으로 결과보다는 경기 내용을 중요시하는 것. 그리고 혁신주의는 불법 스카우트, 금지 약물 복용, 경기장 폭력, 승부 조작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동조주의는 전력적 시간 끌기 작전, 그 다음에 경기 규칙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파울하는 행위 등이 동조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스포츠 일탈 관련 스포츠 사회학 이론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론들이 상당히 많아요. 간단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 기능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는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 부분들이 합의된 규범과 가치에 따라 변화하므로 사회의 모든 요소는 균형적이고 상호 연관적, 의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이론이 바로 구조 기능 이론입니다. 다음은 문화 전달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일탈행위와 동조행위는 문화적인 유형화된 어떤 행동으로 간주되고 사회 구성원에 일탈되는 것은 주변의 일탈 문화 양식을 습득한 거야. 그래서 이런 판단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차별 교제 이론이라고도 이야기를 불리고 있어요. 다음은 사회 통제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 통제 이론은 일탈에 대한 관심은 많아. 근데 실제 일탈자들은 소수인 이유를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일탈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참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다음은 낙인 이론이 있어요. 일탈 행동 자체의 문제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탈이라고 낙인 찍는 것 때문에 일탈하게 된다는 이론. 그래서 이거는 마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다음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해서 인간은 다른 사람의 상호작용에 구성되기 때문에 행위자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행위도 상황에 따라 일탈로 규정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상징적 상호작용.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것이 아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구조기능주의가 있습니다. 사회는 본질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제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 제도는 전체적으로 사회 안정에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사회는 가정, 교육, 경제, 종교, 스포츠 등 상호 보완적이며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룬다라고 보는 구조기능주의예요. 그리고 비판 이론은 인간은 사회를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며 인간의 삶과 관련돼서 사회 현상, 노동 문제, 불평등한 문제 이런 것들을 규명하고 비판하는데 관심을 가진 것이 바로 비판 이론입니다. 그래서 2024년 기출됐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스티븐슨과 닉슨의 구조기능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정서적 기능이 있고 사회 통합의 기능이 있고 사회 계층의 이동의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하나 더 보면 차별 교제 이론, 이거 뭐라 그랬어요? 문화 전달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스포츠 일탈을 상호작용론 관점에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일탈 규범을 내면화하는 사회화 과정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포츠 일탈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문화 전달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스포츠 일탈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스포츠 일탈의 기능 중에 순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순기능은
규칙과 규범에 대한 재확인을 통해서 일탈을 예방하게 된다라는 스포츠 일탈에서의 순기능, 그리고 일시적이고 아주 작은 일탈은 인간의 부정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판으로 작용한다. 약간의 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약간의 살짝 벗어난 일탈은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도 덜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다음은 과거의 일탈과 현재의 일탈에 대한 기준이 달라. 그래서 오히려 사회개혁과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역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스포츠 일탈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사회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스포츠 규범과 스포츠 체계의 불안을 초래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순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스포츠의 공정성 그리고 질서를 훼손하는 그리고 스포츠 참가자의 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역기능이다라는 것이고요. 스포츠 일탈의 형태는 긍정적 일탈이 있어요. 이런 것을 규범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상식을 넘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되지 않는데 그 상식을 약간 살짝씩 넘나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부정적 일탈, 반규범적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일반적인 일탈, 우리가 누구나 봐도 그냥 일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 스포츠 일탈의 순기능, 어떤 것들이 순기능이냐 설명드렸지만 승부조작 사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는다.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허용된 주먹 다짐은 잠재된 공격성을 해소시켜준다. 2023년도에 요것 때문에 많이 틀리신 분이 있는데 아이스하키 종목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아이스하키가 일반적인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틀렸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약간은 허용된 주먹 다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는 관람객들은 공격성이 약간 순화되는 해소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순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높이뛰기에서 배면뛰기의 기술의 창안은 기록 경신에 결국엔 기여했다라는 것이 스포츠 일탈에서 봤을 때는 순기능으로 보는 것이죠. 아셨죠? 자, 그렇다면 스포츠 일탈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폭력행위예요. 그래서 스포츠 폭력의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성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을 우리는 스포츠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포츠 폭력의 원인은 승리지상주의의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상하관계에서 일어나는 조직 내의 폭력이죠. 그리고 남성의 우월성의 표현이고 과잉 동조의 부작용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스미스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스포츠 폭력의 유형은 첫 번째 격렬한 신체 접촉. 그래서 관련 스포츠에서 주로 발생을 해요. 격렬한 스포츠에서. 그래서 스포츠 일부를 수용해서 신체 접촉, 태클, 충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경계 폭력이 있어요. 규칙에는 위반 요소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부 인용된 경기 어떤 전략, 조금 더 깊이 있는 태클, 그죠? 그리고 빈볼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유사폭력, 유사범죄 폭력이라고도 하는데 경기의 비공식적인 규범, 위반 행위. 그래서 과격한 공격 플레이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누가 봐도 범죄 폭력, 말 그대로 법을 위반하는 폭력 행위 이렇게 해당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기출되느냐? 예시를 한번 보면 스포츠 폭력의 유형에서 경계 폭력은 무엇이냐? 경기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지만 대부분의 선수나 지도자들이 용인하는 폭력 행위 유형이다. 그리고 이 폭력은 경기의 전략의 하나로 활용되며 상대방의 보복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풀이해서 문제가 나온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은 약물 복용이에요. 자, 약물 복용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도핑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포츠 경기에서 더 좋은 성적,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전문 용어로는 도핑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부정 및 범죄 행위로서 부정행위는 스포츠 부정행위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돼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스포츠 규칙과 규정을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 부정행위는 제도적으로 일부 허용되는 제한적인 행위, 경기 시간을 지연하는, 그래서 뭐 축구에서 2대1이야. 막 질 것 같아. 그래서 경기를 일부러 막 지연해. 이런 것들을 바로 제도적인 부정행위라고 하고요. 일탈적 부정행위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승부조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범죄 행위는 강도, 강간, 살인, 절도, 폭행, 이런 법률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법적인 거. 그래서 스포츠장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를 스포츠 범죄 행위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은 과도한 참가. 정의는 일상적인 생활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스포츠 참가에 과도한 참가가 일어나는, 우리가 흔히 운동 중독이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관중폭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중폭력의 정의는 무엇이냐? 바로 관중폭력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성향과 판단 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흔히 군중효과 또는 군중심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군중효과로 인해서 일탈 행동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 이것을 바로 관중폭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떨 때 일어날까?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관중의 인원이 많을 때 일어난다. 원인이 된다. 그리고 관중의 밀도가 높을 때 일어난다. 그리고 경기 자체가 폭력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날 확률이 높다. 원인이 된다.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경기일 때, 막 진짜 한 점 차로 이기느냐 지냐, 이 승부 하나로 우리가 결승에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이럴 때,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관중수가 많을 때, 그리고 경기장 환경이 열악할 때, 그리고 홈 경기에서 홈팬이 많을 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단 행동을 발생시키는, 집단 행동을 만들어내는 이론들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전염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병균이 전염되듯이 군중 속에 한 사람이 또는 몇몇의 사람의, 소수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관중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전염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중의 피암시성, 그리고 순환적 반작용에 의해서 폭력적 집단 행동을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전염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은 수렴 이론이 있어요. 자, 수렴 이론은 개인들의 평소 가지고 있던 반사회적인 생각이 하나로 모이면서 군중이라는 익명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소에 누구나 약간 부정적인 어떤 반사회적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군중은 어때요?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 하나쯤이야? 이러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익명성을 방패 삼아서 표출되는 관중 폭력을 바로 수렴 이론이라고 하는데, 군중들의 반사회적인 성향이 익명성 몰 개성화에 의해서 집단으로 표출되는 집합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규범 생성 이론이 있습니다. 자, 뭐냐? 동질성이 거의 없던 개인들이 어떤 큰 집단에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구성원들이 적절한 행동을 암시해요. 소수의 어떤 리더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시그널을 딱 주면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에 동조해서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지면서 집단 행동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규범 생성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공유의식은 구성원의 어떤 감정, 정숙의 정도, 수용성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 이론이 있어요. 우리는 사회 변형 이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단 행동이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필요해? 선행적으로 사회 구조와 문화적인 요인이나 조건들이 순차적으로 어떤 조합을 이루어야지만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사회 변형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단계적으로 절차는 집합 행동, 그래서 생성, 발전, 소멸의 어떤 그런 절차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 기출문제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전염 이론은 이렇게 나왔다라는 예시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수월하도록 제가 가져와 봤는데 나는 그 경기를 경기장에서 직접 봤는데 관중들의 야유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관중 폭력이 일어났다. 이게 뭐예요? 바로 전염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부가가치 이론. 맞아. 그 경기 이전에는 이미 관중의 인종차별 사건이 있었잖아. 만약 인종차별이 먼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경기에서 그런 관중 폭력은 없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가가치 이론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리까리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만 확실히 딱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